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우리가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 이제 관연도 이 문제풀이 과정이 오늘로써 이제 건축 시공의 단원은 이제 거의 끝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많이 아쉽지요. 뭐 저만 아쉬운 것 같은데 그 아쉬움은 여러분들 일단 뒤로 미루고요. 저는 이제 법규 단원 가셔서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찾아뵐 거고, 여러분들이 1차 필기를 이제 합격을 하시고 나면 2차 실기 들으실 때 또 저를 지겹게 볼 거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론 강의부터 문제풀이 강의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이 공부하신 것만큼에 대한 보상은 꼭 돌아올 거니까 여러분들 실수하는 것만 조금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공부가 다 될 때쯤 되면 이 강의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럼 제가 이 강의를 거의 끝에쯤 보고 계실 때쯤이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숙제를 제가 던질 거냐 하면요. 이젠 어떤 문제를 맞출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문제를 뜰릴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로만 시험장 가셔도 내가 평상시 실력이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내가 너무 어려워하는 것들을 내가 자주 뜰리는 부분인데 너무 어려운 부분들까지 내가 자꾸 접근을 하다 보면 내가 꼭 가져가야 될 것들을 상대적으로 놓치고 어려운 것들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어려운 부분들은 그냥 버릴 건 버리시고요. 내가 갖고 가야 될 것만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보자기에 담으셔서 시험장 가시면 무조건 여러분들 합격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저는 마지막 문제, 마지막 2018년도 3회차 문제를 마지막으로 멋있게 피날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정리를 해봅니다. 공사 표준 시방서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시방서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무슨 말 나오면 안 돼요. 공사비에 대한 말 나오면 안 되니까 전 딱 보는 순간 한 1초 만에 답을 몇 번으로 4번으로 체크가 되셔야 될 겁니다. 시방서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 구분하실 필요 없고 거의 이 공사비에 대한 내용으로만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27번입니다. 다음 철골 용접과 관계가 없는 것은 하시면 오버랩이라고 하시면 우리가 용접하는 비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용접은 이렇게 되어야 제일 정상적인 용접일 겁니다만은 오버랩이라고 얘기하는 건 용접 결함이 하나의 종류죠. 단순히 겹쳐져 버리는 게 오버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 세 번째 보이는 언더컷이라고 하는 건 다 채워지지 않고 홈이 생기면 언더컷이라고 하는 거고, 블로홀은 이렇게 용접에 대한 보강살 부분은 잘 됐지만 요 안으로 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블로우라고 해서 공기가 들어가면 우리가 공기구멍이라고 얘기하는 게 블로우홀일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찌꺼기가 들어가면 그걸 슬래그 감싸들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리머라고 하는 건 보통 볼트나 고력 볼트를 접합할 때 구멍을 가심하는 기구를 리머라고 했고요. 구멍을 맞추는 기구를 드리프트 핀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니까 답은 바로 2번을 이렇게 체크를 하셨었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용접에 대한 얘기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용접 부위가 여러분들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제가 용접이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여러분 보이시는 면에 제가 칠판 지우개로 이렇게 막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들 녹아있는 용융에 해당되는 금속들이 여러분 보이는 쪽으로 다 흘러나와 버리겠죠. 그래서 용접의 시점과 용접의 끝나는 종단부에 대주는 걸 저희가 뭐라고 하고 그걸 엔드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여러분 보이는 면은 막았다 치겠습니다만은 이 루트 면으로 자꾸 또 용융 금속이 흘러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이렇게 받쳐주는 걸 뭐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걔를 뒷댐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열 변형 때문에 부착골 모양의 못따기 해주는 걸 저희는 스캘럽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었어요? 예, 자, 다음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표준관입 시험에 대한 얘기로 적정 높이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우리는 킬로그램이 63.5kg의 추를 76c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30cm 관입하는 데 필요한 타격 개수 n치 값을 갖고 흙의 상태를 판단하는 실험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표준 관입 시험은 사질토에서 대표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점성토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마찰하고 뭘 알기 위해서 상대 밀도라는 걸 알기 위해서 행하는 실험을 표준 관입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n값은 20을 보통에 해당되는 흙의 상태라고 본다면 내가 30cm를 관입하는데 얘보다 더 많이 떨어뜨려 본 횟수가 생겼습니다. 그럼 나는 단단한 흙 또는 뭐 밀실한 흙이라고 하고,
아니면 20보다 적게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30cm가 관입됐다는 말은 연약한 흙 또는 여러분들 뭐라고? 느슨한 흙이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얘기일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답은 몇 번? 4번 체크해 내셔야겠죠. 자, 시간이 된 김에 여러분들 우리가 뭐 점성토하고 사질토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젠 여러분들을 같이 저랑 표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채워나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투수, 물 빠지면 누가 좋죠? 사질토가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의 외력이 가해져서 집안의 간극이 수축하는 현상을 우리가 안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안밀 속도라고 하는 건 물이 빨리 빠지면 간극도 빨리 줄어들 거니까 안밀 속도는 사질토. 그럼 안밀량이라고 하는 건 속도는 장기, 단기 구분 없이 안밀이 많이 된다는 말은 집안에 뭘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간극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될 거니까 그건 점성토, 그것도 점성토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토질 실험이라는 게 들어가면 보통 우리가 사질토에선 표준 관입 시험인 얘를 실험하는 거죠. 점성토에선 보통 무슨 실험하고요? 베인 테스트라고 하는 점착력을 알기 위한 실험. 너는 마찰과 상대 밀도를 알기 위한 실험을 합니다. 그렇게 토질 실험을 해서 집안이 단단하면 바로 뭘로 가면 돼요? 우리가 터파기로 가면 됩니다. 목적은 터파기예요. 그런데 집안 계량이라는 말은 이 땅이 지금 연약한 흙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건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조금 계량이라는 걸 해야겠죠. 그래서 점성토에선 대표적으로 탈수공법을 쓰고 여기선 보통 다짐공법이라는 걸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집안 계량이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면 내가 흙막이를 설치하면서 뭐가 생길 수 있죠? 붕괴 현상이 생길 수 있죠. 여기는 히빙이 발생하죠. 토압차, 지표의 제하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는 보일링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지하 수위차 때문에 발생하는 걸 보일링. 얘네 둘이를 막으려면 흙막의 근입 깊이를 깊게 시공해야 됩니다. 밑둥 넣기를 깊게 해야 됩니다. 하나 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탈수공법은 우리가 어떤 게 있었어요? 샌드 드레인이라는 게 있었고 여기는 대표적으로 무슨 공법? 웰포인트 공법이라는 걸로 구분을 해봤을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적으로 정리를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토공사에서는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이죠. 벽과 바닥을 콘크리트를 타설을 한 번에 합니다. 그러면 벽하고 바닥을 동시에 타설하는 일체식 거푸집을 뽑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벽하고 바닥을 동시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를 기역자, 디귿자 형태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터널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반복식 구조에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터널폼 아닙니까? 무슨 자처럼 보이세요? 디귿자처럼 보이죠. 기역자라는 건 이런 걸 두 개 만들어서 쭉쭉 돌려도 이것도 터널폼이니까 하나로 돼 있으면 모노쉘, 두 개로 돼 있으면 쌍둥이라고 해서 트윈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보기 딱 보이면 누구 찍으시면 돼요? 터널폼 이렇게 여러분들 찍어내시면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이 3번에 해당되는 플라잉 폼이라고 하는 건 바닥 전용 거푸집을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자, 31번입니다. 고층 건축물 외벽 공사지 적용되는 커튼홀 공법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을. 그럼 여러분들 벽체가 뭘로 돼 있어요? 커튼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 건축물 높이가 이 정도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라면 커튼홀은 이런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의 느낌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바람을 불게 되면 이 건축물은 얘는 움직이는 게 별로 없겠지만 제가 좀 과하게 여러분들 표현을 하면 이 건축물은 움직이는 형태의 폭이 많이 심하게 변해 버릴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상태일 때 이 커튼홀 공법에 대한 특징들은 어떤 게 있을 겁니까? 라고 하시면 일단 얘는 여러분들 커튼월로 돼 있기 때문에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 공사를 원칙으로 하는 거고요. 고층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사용하지 않아요? 비계 사용하지 않고 양중 장비를 이용해서 시공을 합니다라는 건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건축물 보시면 이 표면에 전부 다 뭘로? 유리로 마감을 했던 거죠. 그럼 벽체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렇죠. 쉬스식, 은폐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관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 크게 여러분들 종류가 4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수직재만 보이면 새끼둥 방식 또는 다른 말로 우리가 멀리온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수평만 강조합니다. 수평재만 보이면 그걸 스팬드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직재, 수평재가 다 보여서 이렇게 보이면 그걸 격자식, 다른 말로 그리드식이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안 보이면 여러분들 63빌딩처럼 벽체가 안 보이죠. 그냥 유리만 보이잖아요. 그런 건 그 안에 칸에 보면 볼 수 있는데 안 보인다고 은폐식, 다른 말로 쉬스식이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커튼홀 공사에서 무조건 행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의 종류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풍동시험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무크업 테스트라고 하는 실물대 모형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도 시험 문제는 가끔씩 물어보죠. 건축기사는 정말로 많이 물어보는데 건축산업기사는 출제가 딱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시험해요? 구조시험도 하고 여러분들 그다음 정합수밀시험이라는 것도 하고 동합수밀시험이라는 것도 하고 기밀시험이라는 것도 하고 층간변이 추종성 시험이라는 것도 합니다라는 정도로까지 참고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산업기사는 보통 이렇게 깊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각각의 용어들이나 형태들만 간략하게 여러분들 판단하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커튼홀이니까 비내력벽하고 비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면 틀립니다. 무비계 작업을 원칙으로 하는 거니까 자 일단 다음 커튼홀 공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시면 내력벽에서의 역할 그런 거 없어요. 왜? 커튼이니까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내력벽 공사를 원칙으로 하는 거고요. 외력은 경상화가 되고 가설 공사가 절감된다는 건 비계 같은 거 필요 없죠. 우리는 바로 양중 장비를 이용한다는 말일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34번입니다. 콘크리트의 염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염분에 의한 피해를 염해라고 보통 하는 거죠. 염해에 의해서 우리가 뭘 이뤄낼 수 있어요? 철근의 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철근 부식을 억제하는 방법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피복 두께를 어떻게 하면 되죠? 두껍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정리하는 건 우리가 염분에 대한 부분을 물로 잘 어떻게 해사를 사용했을 때 잘 세척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제염제를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염소를 제거하는 제염제를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아니면 아연으로 도금한 철관을 쓰든 에폭시로 코팅한 철근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을 했죠. 아니면 다섯 번째, 우리가 염분에 대한 부분들도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중성화나 철근 부식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뽑으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염분은 기준치를 먼저 정리하셔야 될 건 콘크리트 1루베를 만드는데 0.3kg 이하로 쓰는 게 원칙이죠. 1번, 피복 두께를 적절히 확보합니다. 다 바로 1번일 겁니다. 자, 두 번째, 콘크리트 중에 염소 이온을 크게 해서는 안 되죠. 기준치가 그거보다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은 틀렸고 3번, 물시멘트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거겠을 거니까 우리는 줄여야 되고요. 단위 수량을 크게 한다는 말이나 물시멘트비가 큰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니까 다음과 같이 1번을 손쉽게 풀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난이도 하에 대한 건 무슨 고민 없이 바로바로 풀이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8번. 목재의 변재하고 심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목재에 갖는 구조의 요건이라고 보시면 자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목재 구조는 어떤 요건을 갖습니까? 라고 하시면 첫 번째 구분하실 게 일단 목재는 뭐예요? 비중이 작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중에 비해서 강도가 높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비강도가 크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중이 작으니까 여러분들 가공하기도 쉽고 우리가 운반하기도 당연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세 번째. 근데 이 목 구조의 가장 큰 단점은요, 두 가지 있습니다. 뭐에 약하죠? 불에 약하죠. 그 다음 뭐에 약하죠? 내구성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구성 얘기하시는 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병충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내구성을 의미할 때 병충해가 자꾸 스트레스 받으니까 무슨 처리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방부 처리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밑으로 쓸게요. 두 번째입니다. 수종에 의해 구분을 하면 누가 있어요? 침엽수가 있고 화렵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중은 누가 무거워요? 라고 하면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화렵수가 비중은 더 무겁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도는 어디가 더 나와요? 당연히 화렵수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두 가지 값을 이용해서 침엽수는 보통 구조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얘는 보통 가구용이나
치장용에 여러분들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뭐 또 팽창이나 수축에 대한 건 누가 많이 발생합니까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해내시면 수종까지 정리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3번 정리합니다. 내가 무슨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방부 처리를 하고 싶을 거니까 방부제에 대한 얘기를 접근을 하셔야죠. 뭐 PCP라는 것도 있고 콜타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크레오소트라는 것도 여러분들 정리를 해내실 수가 있을 거고 방부도 방부지만 목재는 안에 뭘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을 함수를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도 필요할 거예요. 건조란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나는 인공으로 건조하는 방법도 있고 자연으로 건조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인공 건조는 여러분들 빨래를 건조시키는 건조기 생각해 보시고 자연 건조라고 하는 건 그 빨래를 건조대에 그냥 널어놨다고만 생각하세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시설비는 누가 비싸고 인공 건조가 비싸고 넌 시설비가 안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그럼 건조 시간을 물어봅니다. 당연히 너가 빠르고 너가 느릴 수밖에 없겠죠. 맞죠? 건조기가 빠를 거니까. 그럼 내가 변형은 어디가 많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인공 건조가 변형은 덜 일어나고 자연 건조는 변형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단기간에 누굴 많이 말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연 건조가 많이 말릴 수 있고 우리가 인공 건조, 건조기에는 우리가 빨래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딱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뭐 10kg, 13kg 뭐 이렇게 딱 한정을 지을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데 그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 목재의 형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이걸 나이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걸 이렇게 잘라서 생각해 보시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을 크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안에를 우리가 뭐라고 하고 심재라고 하고 밖에 부분을 뭐라고 해요? 변재라고 보통 합니다. 뭔지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제일 빨리 하실 건 심재 안에 있을수록 다 좋은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심재는 변재보다 비중이 크다. 글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심재는 변재보다 신축 변형량이 작아야 좋은 말이겠죠. 변재는 심재보다 내후성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환경이나 기후에 견디는 정도를 내후성, 그냥 내구성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변재는 심재보다 내구성이 크다라는 건 변재가 심재보다 좋다는 뜻이잖아요. 3번은 당연히 틀렸을 거고 4번 변재는 심재보다 강도가 약하다. 항상 누가 좋은 거라고요? 심재가 좋은 겁니다. 중요할수록 안에 있는 거죠. 사람으로 생각해 봐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에서 어디예요? 심장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갈비뼈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할수록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심재는 다 좋은 겁니다라는 것만 아셔도 답을 3번 체크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꼭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알루미늄 창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알루미늄은 여러분들 뭐 가볍고 녹슬지 않고 뭐 그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알루미늄의 크게 단점은 두 가지 있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알자 들어오니까 일단 뭐에 약하다고 합니까? 알카리에 약하답니다. 두 번째 정리하실 건 다른 금속하고 접촉이 되면 당연히 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루미늄 초벌 롱마기 칠에 사용하는 걸 방청제를 우리가 징크로메이트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씩 봅니다. 알카리의 약함으로 알카리의 성질을 띠는 몰타르와의 접촉을 피하는 거 맞죠? 알루미늄은 부식 방지 조치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벌 롱마기 칠이라는 걸 하는 거고요. 롱마기에는 연이라고 하는 건 납을 의미합니다. 그 납을 함유하지 않은 도료를 사용하라고 하는 거고 표면이 연하여 운반 설치 작업 시 손상되기가 쉽죠. 그만큼 가볍고 경량이기 때문에 콘크리트에서도 알루미늄은 발포제, 기포제로 보통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크게 두 가지의 단점만 여러분들 정리하셔도 알카리에 대한 알루미늄에 대한 특징들은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스팔트 방수에서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목적은 뭡니까? 라고 하면 저희가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블로운 아스팔트, 아스팔트 컴파운드, 아스팔트 프라이머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방수층과 뭘 좋게 하기 위해서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를 설치하는 거죠. 방수층의 습기 제거하고 상관없고요. 보온으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수 시 불량이나 하자 위치를 쉽게 발견하기 위해서 상관없어요. 4번 바탕과 방수 시트의 접착을 양호하기 위한 게
부착하고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각각의 해당되는 용도나 특징들을 기억하십시오. 자, 26번입니다. 다음 공중 공사의 기성고를 확인하는 데 가장 편리한 건 답은 2번이겠죠. 이 사선식 공정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걸 기성고 공정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는 공사 기간을 정리하고요. 여기는 기성고, 공사 금액이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상한 한계하고 하한 한계라는 걸 이렇게 설정해 놓고 우리가 보통 S커브 곡선이라고 공사의 진척 상황이 이 S자일 때가 가장 적합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걸 그려놓습니다. 내가 여기 이런 데 찍히면 아,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잘 진척되고 있구나. 또는 뭐 지연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이 그래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선식 공정표라고 하는 거고, 횡성식 공정표라고 하는 건 시작일과 종료일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겠다고 보는 거죠. 퍼트하고 CPM은 우리가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정리를 해봤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김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목적이라고 보시면 C자 들어가면 돈 얘기하는 거니까 비용을 줄이는 거. 너는 공사 기간을 어떻게 하는 거? 줄이는 거라고 봅니다. P하고 뭐 해요? 눈싸움 합니다. 그럼 몇 분에? 6분에. 빨리 끝나는 낙관 시간, 늦게 끝나는 비관 시간, 가운데 있는 시간에 4를 곱하니까 너는 3점으로 추정하고 있구나. 그러니 너는 204를 해봤구나, 안 해봤구나? 안 해본 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 의미하는 거고. 너는 1점으로 추정했을 거니까 아, 경험이 있는 다음과 같은 무슨 사업이구나, 반복 사업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MCX 이론을 갖고 정리를 하면 돈에 대한 건 너하고 연관이 있지 너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을 했죠. 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벤트 중심의 일정 계산이라는 것도 있고 작업 중심의 일정 계산이라는 것도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 얘네 둘이에 해당되는 네트워크 공정표는 지금까지도 실무에서 쓰고 있다는 건 좋은 점이 많을 겁니다만은 단점은 작성하기 어렵고요. 수정하기 어렵고요. 내가 어떤 수정과 작성을 하기 위해선, 검사를 하기 위해선 특별한 기능이 필요했고 작업의 세분화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라고 각각 단점들을 구분했는데 그거 다 모르실 것 같으면 작성이나 내가 수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답은 그냥 2번 여러분들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각 철물들이 사용되는 장소에 옳지 않은 것은, 논슬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계단을 이렇게 그려보시면요. 계단 앞에 발판쯤에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요 자른검들이 이렇게 가 있는 철판들이 보일 겁니다. 이 철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논슬립이라고 하는 거고요. 창호를 여러분들 고정시켜주는 걸 피벗 힌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코너 미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이런 코너인 부분에 보통 기둥이나 벽에 모서리를 보호할 때 쓰는 철물입니다. 모서리 보호 철물이죠. 보통 어디 쓰냐 하면 미장 공사에 사용을 하는 거지 기둥이나 다음과 같이 벽 같은 데 하는 거지 바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답은 3번이 틀렸을 겁니다. 이 메탈라스라고 보이시는 거 보면요. 여러분들 와이어에 해당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쉬가 있고요. 하나는 라스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메탈이라고 정리하는 것도 크게 정리하시면 메탈 라스가 있고요. 펀칭 메탈이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와이어 메쉬라고 하는 건 철선을 가로 세로 직교해서 만든 철망을 와이어 메쉬라고 합니다. 얘 들어오면 무조건 철선이고 얘 들어오면 무조건 철판이라고 여러분들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와이어 라스는 그 철선을 어떻게 만든 철망이에요? 꼬아서 만든 철망을 다음과 같이 다 우리가 와이어 라스.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꼬라스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을 겁니다. 입에 착착 붙지 않습니까? 자, 메탈 라스라고 하는 건 얇은 철판에 자른금을 내어서 당겨 늘린 것을 우리는 메탈 라스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펀칭 메탈이라고 하는 건 얇은 철판에 구멍을 내어서 장식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걸 펀칭 메탈이라고 하는 거니 이 금속 공사의 철물들도 참고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3번이죠. 서준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준 콘크리트는 보통 우리가 일평균 기온이 25도씨 이상일 때 나타나는 타설하는 콘크리트니까 더울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는 더울다 보니까 수분이 증발로 인한 슬럼프가 저하되기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일체화를 저해시키는 줄눈, 특히 누구 정리할 수 있어요?
콜드 조인트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더운 상태니까 내가 콘크리트를 차갑게 해줘야 됩니까?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까? 차갑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수화열이 어떤 거? 적은 거 사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느낌들이 있을 겁니다. 자, 1번. 콘크리트의 공기 연행이 용이하여 혼화제 사용이 불필요합니다 라고 하는데 혼화제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좋죠. 왜? 반응을 천천히 하는 걸 써줘야 될 겁니다. 지금은 어떠니까? 더우니까 더 빨리 하는 거 써주면 안 될 거니 보통 지연제 같은 거 써주셔야겠죠. 자, 두 번째, 일단 1번은 틀렸고요. 콘크리트 배합은 소요 강도 및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은 가능하면 많게 적게, 그렇죠? 적게 써야 공급이 줄어들 겁니다. 세 번째, 비빔 콘크리트는 가열되거나 건조로 인하여 슬럼프가 저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장치를 사용하여 되도록 빨리 운송하여 타설을 하라는 겁니다. 이어치기 간격이나 타설 시간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 주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반이 증발돼 버리면 슬럼프가 저하할 거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콘크리트 재료는 온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당연한 말이죠. 나 지금 더우니까 날 차갑게 해줘야지. 날 더운데 날 더 덥게 만들어버리면 아무래도 콘크리트의 품질이 안 좋아질 겁니다. 이해되시는가요? 이렇게 해서 답을 몇 번으로? 1번으로 체크하실 수 있는 능력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뭐 능력이라기보단 여러분들 눈치만 조금 있어도 풀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35번입니다. 계약 체결로 일반적인 건축공사의 진행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시면 우리 교재 이론에 해당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 착공을 했으면 착공 준비라는 걸 먼저 하죠. 그 다음 여러분들 펜스 칠 겁니다. 펜스 치면 집안조사도 하고 흙의 성질도 판단하고 토지 실험, 집안 계량, 덮하기까지를 우리가 토공사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땅을 팠으면 거기에 기초를 넣고 기초가 불안하면 거기에 지정도 이렇게 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 내가 어떤 구조체 공사로 넘어가야겠죠. 철근 콘크리트일 수도 있고 철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적이나 목공사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순서대로만 보셔도 자 1번 착공 준비하는 거 맞죠? 펜스 치는 거 맞고 땅 파고 기초 놓고 그럼 안 봐도 저는 다 바로 1번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뭐 따로 공부하는 거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서만 한번 떠올려 보셔도 됩니다. 자 37번입니다. 공간 쌓기라고 얘기하시는 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밖의 외벽과 내벽, 칸막이 벽과 힘을 받는 내력벽 두 개를 공간을 두겠다고 하는 거죠. 공간 쌓기를 하는 이유는 방습이나 방한이나 결로도 방지할 수 있죠. 보온도 일어날 수 있고 뭐 차음도 일어날 수 있고 어쨌든 좋은 느낌이죠. 그 사이에 보통 단열재를 끼워 놓을 거니까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간 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요. 안쪽을 주벽체로 하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어디를 주벽체로 해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디든 간에 그것만 기억하시고 안쪽을 우리가 무슨 쌓기? 반장 쌓기라고 하는 건 0.5B 쌓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바깥쪽이 주벽체고 안쪽 벽을 칸막이 벽으로 보통 비내력 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은 틀렸고요. 안 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해서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칸막이 벽은 힘을 거의 못 받을 거니까 주벽체에 연결을 해주라 이거죠. 연결재로 벽돌을 사용할 경우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2호 토막 또는 7호 토막을 사용하는 거고요. 연결재의 배치 및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0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재원이나 시방서 기준까지는 모르셔도 되니까 공간 쌓기든 뭐 ALC 블록에 해당되는 부분이든 다 어느 벽이 바깥 벽이 주벽체라는 것만 정리하셔도 풀이할 수 있을 거니까요. 오늘은 틀렸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으시고 다음 문제 봤을 때 우리가 실수 없이 풀어내시면 될 거예요. 답은 1번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39번은 적산 문제로 넘어오는데 이건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하나의 암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암기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이 철근 콘크리트와 같는 누구를 알아내셔야 돼요? 단위 중량이라는 값을 알아내야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단위 용적 중량이라고 하는데 보통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 중에 무겁냐 가볍냐를 판단하는 건 기준이 필요하겠죠. 물에 가라앉으면 무겁고 물에 뜨면 물에 가라앉으면 무겁고 물에 뜨면 가볍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물의 비중을 얼마를 봐요? 1로 봅니다. 1의 의미가 1루베 안에 꽉 채우면 무게가 얼마 나가겠다는 뜻입니까? 1톤이 나가겠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콘크리트, 콘크리트 중에서도 철근으로 돼 있는 콘크리트였다면 비중이 2.4를 의미합니다. 정확히 2.4 톤 퍼 미터 세제곱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말을 알아야 저 문제를 풀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시험 문제는 뭘로 물어보죠? 톤으로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만약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서 제가 동그라미 친 얘만 곱해주면 톤만 남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 겁니까? 부피 구하라는 겁니다. 자, 단면은 얼마고? 0.4고요. 예를 들면 단면에 0.5의 단면까지 보이고 길이는 얼마고? 10. 그럼 제가 이렇게 밑줄 친 애만 봐도 단위는 미터의 세제곱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얘는 루베당 얼마가 나간다는 말이니까 2.4톤 미터의 세제곱이 나간다는 말이니까 너하고 너가 약분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곱해보시면 결과적으로 단위는 뭐가 나와요? 톤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 곱하기 24 때리면 48쯤 나오겠죠. 다른 답을 2번 바로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다 누를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보기에 해당되는 유효숫자가 다 틀리니까 4 곱하고 5 곱하고 1 곱하고 24 곱하면 답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풀이하시되 이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비중, 단위 중량 값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마지막 난이도 중까지만 만나보고 그 다음에 난이도 상부터는 다시 천천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수성이 우수하지만 악취가 나고 흑갈색으로 외관이 불미하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토대, 기둥, 도리 등에 사용되는 방부제를 보통 우린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클레오소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여기는 특징이 여러분들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실내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PCP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부제 중에 방부력이 가장 우수한 걸 PCP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고요. 콜타르는 방부력은 안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열 도포하게 되면 그때 방부력이 조금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여러분들. 상온에서는 보통 침투가 불가한데 뭘 줘야만 가열을 해야만 보통 콜타르는 방수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도포용으로만 여러분들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4번은 뭐가 아니에요? 얘는 방부제가 아니니까 페인트라고 하는 건 도장에서 보통 사용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답은 여러분들 몇 번으로? 3번으로 체크를 내셔야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할 수 없다고요? 실내에 사용할 수 없다는 느낌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난이도 중이면 이제 난이도 상에 대한 문제부터 얘를 만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목구조에서 기초 위로 가로 놓아 상부의 손을 하중을 기초로 전달하며 기둥 밑을 고정하고 벽을 치는 뼈대가 되는 걸 보통 우리가 토대라는 말을 쓰는 거죠. 답은 4번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해 주십시오. 층보, 깔돌이, 층돌이 이런 말 모르셔도 되고 토대가 제일 단단한 느낌처럼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4번 체크하시는 형태로 보시고요. 자, 해머글래브를 케이싱 내에 낙하시켜 굴착을 완료한 후 철근망을 삽입하고 케이싱을 뽑아 올리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공법을 저희는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자, 베네토 공법이라는 게 있고 어스 드릴 공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고요.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 공법이라고 해서 지하수 역순환 공법이라고 했을 겁니다. 얘는 지하수 역순환 공법이라고 설명을 했죠. 자, 얘는 여러분들 뭐 기억하라고 했어요? 보통 정확히 얘기하면 올 케이싱 공법이라고 해서 케이싱이란 말 나오면 베네토를 떠올리라고 했을 겁니다. 답은 바로 보나마나 여러분들 여기도 케이싱, 여기도 케이싱이니까 답은 1번이겠죠. 이런 용어가 어려우니까 난이도를 상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 역순환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얘 얘기하는 거죠.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 공법이라고 하는 거고 어스 드릴은 여기 보이는 이 어스 드릴 보시면 됩니다. 이 이코스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우리가 아이코스 공법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해야 정확한 말입니다만은 요거는 우리가 보통 흙막이 벽에 들어가는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세한 것까지 안 보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난이도 상에 대한 문제. 독립기초에서 주각을 고정시키고 싶습니다. 주각이라고 하는 건 기둥 주자의 다리 각자를 얘기하는데 그 주각을 고정으로 간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기초판 크게 하는 것과 기초 깊이를 깊게 하는 것과 철근을 기초판에 많이 매거나한 거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고요. 지중보를 설치해서 연결시키면
가장 고정이 잘 됐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답을 4번으로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으셔야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철골 구조에서 가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 수평력을 저항하는 부재를 가세라고 하는데 그 가세를 조일 때 사용하는 보강재를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혹시 등산화 보시면요. 등산화 끈들을 우리가 앞에 이렇게 동그랑한 형태가 돼 있어서 손으로 얘를 뜩 들러 올린 다음에 찍 감아 돌리는 거 뭔지 아시겠어요? 그런 다음 다시 툭 내려버리면 고정이 되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턴버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가세가 들어오고 이렇게 가세가 들어온 상태에서 얘를 쭉쭉쭉 돌리면 가세들이 점점 어떻게 될 거예요? 조여지겠죠, 여러분들. 걔네를 당겨내는 거니까. 이런 걸 우리가 돌리면서 한 거 뭐라고 합니까? 턴버클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3번을 여러분들 체크를 해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죠, 여러분들. 보통 이제까지 푼 문제 보시면요. 난이도 하에 대한 문제가 한 10개 정도, 한 8개가 안 되면 한 7개 정도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럼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문제도 한 7개, 많으면 한 8개 이렇게 배치가 될 겁니다.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가 한 4개, 5개, 적으면 3개, 많으면 5개 정도 포함이 될 거니까 난이도 상에 대한 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난이도 하에 대한 부분과 중에서 자꾸 요구되는 문제를 풀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기사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시험이 CBT 시험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시험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관연도에 대한 얘기가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똑같은 날 친구하고 건축 산업기사를 같이 접수했는데 옆자리에 앉아서 컴퓨터에서 시험을 봐도요.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의 건축 산업기사 문제와 여러분이 응시하고 있는 건축 산업기사 문제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난이도는 물론 같겠죠. 걔네가 정해놓은 난이도는 맞춰서 우리가 출제가 되긴 하겠지만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연도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나왔던 문제를 위주로 정리는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모든 정리를 난이도 상에 치중을 두지 마시고요. 난이도 하가 먼저 우선순위고 난이도 중 이렇게 접근하시고 그거 다 하고 시간이 되면 난이도 상에 대한 것도 한 번씩 봐보시는데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차라리 그 시간이면 점수를 단시간 내에 많이 낼 수 있는 계획 공부를 하시든 법규 공부를 하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좋아하는 구조 점수가 좋아하는 것만큼 점수가 안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점수를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계획과 법규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합니다. 그게 제 바람이고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꿈을 전 어디서든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